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영상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분석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의심해왔던 스트레이티지 저격이 실제였을 수 있거든요.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블랙록 IBIT 기반의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했어요. 근데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요. 스트레이티지의 이자를 동결하고 마진 요구를 95%까지 올린 직후에 출시한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경쟁한 게 아니라 먼저 무릎을 꺾어놓고 시작한 거죠. 타임라인을 보면 조율된 셋업처럼 보여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타임라인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제일러가 왜 디지털 크레딧과 스트레이티지 뱅크를 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볼게요. 타임라인을 처음부터 정리해볼게요. 스트레이티지에 대한 모든 주류 미디어 펀드는 5월에 시작됐어요. 유명한 헤지펀드 투자자 짐 타노스가 TV에 나와서 스트레이티지 공매도 트레이드를 발표했거든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요, 마이크 셀러는 훌륭한 세이즈맨이래요. 근데 그게 전부라고요. 그냥 세이즈맨이라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파는 컨셉이 뭐냐면요, 돈을 주면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거고 주식 가치가 비트코인 가치보다 프리미엄의 거래가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타누스는 이걸 금융 헛소리라고 불렀어요. 세일즈가 회사 가치를 비트코인 보유량만 평가하지 말라고 금융연금술에서 나오는 이익의 배수로 평가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타누스가 그 비율을 들었는데 작년에 4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오른 내 집이 50만 달러가 아니라 150만 달러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거랑 같대요. 5만 달러 상승분에 20배를 곱해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형은행들이 미디어를 통제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시장 조작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차누스가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자기가 세일러가 주장하는 걸 실제로 하고 있대요. 스트레이트 증권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고요. 해지 트레이드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어디로 갈지 모른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래요. 프리미엄이 압축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숫자를 보면은요, 2024년과 2025년에, 특히 24년 말과 25년에 스트레이티지가 약 350억 달러의 증권을 팔았거든요. 보통주와 전환사채로 330억 달러, 최근 우선주로 20억 달러요. 근데 우선주 시장은 보통주 대비 아주 작대요. 세일러 본인 말도 이 우선주를 사면 미쳤다고 했거든요. 배당을 줄 수도 없고 상환 불가능하고 영구적이고 배당을 안 줘도 누적되지 않아서 밀린 배당을 안 줘도 된대요. 기관이 왜 이런 우선주를 살까요? 세일러가 직접 인정한 거잖아요. 이 조건이면 정신 나간 사람만 산다고요. 그래서 누가 사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형 기관들이 스트레이티지의 자금 조달 구조를 이해하고 있고 그 취약점을 공략하려는 거죠. 5월에 미디어 공격이 시작되고 7월에 뭐가 일어났냐면요, 스트레이티지에 대한 마진 요구가 50%에서 95%로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진 50%일 때는 100달러어치의 스트레이티지를 사려면 50달러만 있으면 됐거든요. 근데 95%가 되면 95달러가 필요해요. 레버리지를 거의 못 쓰는 거죠.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요, 스트레이티지 주식을 레버리지로 매수하던 투자자들이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된 거예요. 새로운 매수자가 줄어들었어요. 기존 레버리지 포지션은 청산 압력을 받고요, 유동성이 감소하고 가격이 떨어지죠. 이게 우연일까요? 미디어에서 공매도를 발표하고 마진 요구를 올려서 매수세를 죽이고 가격을 끌어내린 거예요. 치명적인 공격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뭐가 일어났는지 알고 계시죠? 압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뭐가 일어났냐면요, 8월 29일 비공개로 JP모건이 IBIT 기반 레버리지 오토콜 상품을 출시했어요. 이 상품이 뭐냐면요, IBIT 사전 설정된 가격이 도달하면 투자자들한테 16% 수익을 약속하는 거예요. 2028년까지 최대 1.5배 수익을 약속하고요. 생각해보세요. 스트레이티지를 위험해 보이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규제에 준수하는 안전한 투자 상품을 피칭한 거예요. 그리고 상품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수수료를 벌거든요. JP모건 입장에선 리스크가 없어요. 투자자가 돈을 벌든 잃든 JP모건은 수수료로 돈을 벌거든요. 세일러랑 경쟁한 게 아니에요. 먼저 무릎을 꺾어놓고 시작한 거죠. 스트레이티지가 위험하다고 공포를 조성해놓고 자기네들 상품으로 자금을 빨아들이려는 구조예요. 10월 11일에 더 노골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MSCI가 컨설테이션 연장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요. 트럼프 연설 16분 전이었어요. 왜 하필 16분 전이었을까요? 시장이 트럼프 연설에 집중하고 있을 때 발표하면 패닉이 극대화되거든요. MSCI가 뭐라고 했냐면요,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을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간주한대요. 추가 컨설테이션이 필요하고 1월에 발표하겠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스트레이티지 같은 회사들이 주요 지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공포를 만든 거예요. 지수에서 빠지면 패시브 펀드들이 강제로 매도해야 되거든요. 결과가 뭐였냐면요, 스트레이티지와 비트코인의 스플래시 뱅크가 일어났어요. 시장이 겁을 먹은 거죠. 스플래시 크래시가 일어나고 나흘 후에 뭐가 일어났냐면요, 모건 스탠리가 자기들의 새로운 레버리지 상품으로 1억 달러 이상을 끌어모았어요. 타이밍을 보세요.
MSCI 발표로 가격을 떨어뜨려 놓고 저가에 자금을 모은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가격이 높을 때 상품을 출시했으면 투자자들이 덜 들어왔을 거예요. 공포로 가격을 떨어뜨려 놓으니까 저점 매수 심리가 작동한 거죠. 투자자들이 싸게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모건 스탠리가 설계한 대로 움직인 거예요. 1억 달러 이상이 나흘 만에 모였다는 건 사전에 준비된 상품이었다는 뜻이에요. 플래시 크래시가 일어날 걸 알고 있었던 거죠. 11월 14일에 JP모건이 자체 상품을 공식 신청했어요. 11월 20일에는 새 상품에 대한 상세 투자 설명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스트레이티지 상점 페이지의 가능성에 대한 공격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안무라고 불러야 해요. 조율된 움직임이죠. 타임라인을 다시 정리해볼게요. 5월에 미디어 공매도 발표, 7월에 마진 요구 95%로 인상, 8월에 JP모건 IB/IT 레버리지 상품 출시, 10월에 MSIC 발표로 플래시 크래시, 모건 스탠리 저가 매집, 11월에 JP모건 자체 상품과 상장 페이지 공포 캠페인, 6개월을 거친 조율된 공격이에요. 이게 우연히 일치로 보이세요? 세일러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몇 달간 디지털 크레딧과 디지털 채권을 계속 홍보해왔거든요. 세일러가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모두 디지털 크레딧 창조에 1년 차에 있대요. 더 자랑해도 된대요. 지난 5년간 가장 성공적인 회사가 디지털 채권이래요. 가장 성공적인 전환사채도 디지털이고 가장 성공적인 우선주 상품도 디지털이래요. 비트코인을 담보로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연 50% 상승하는 담보자산을 넣으면 그 위에 만들어진 모든 신용상품이 다른 모든 신용상품을 능가한대요. 30%여도 되고 20%여도 돼요. 심지어 비트코인이 S&P 수익률만큼만 올라도 그 위에 만들어진 모든 신용상품이 다른 모든 신용상품보다 우수하대요. 왜냐면 다른 신용상품들의 담보는 S&P보다 성과가 낮기 때문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담보자산의 질이 다르다는 거죠. 세일러가 디지털 크레딧 시장 규모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지금은 연 200억에서 300억 달러 규모래요. 근데 아무도 존재하는지 몰라요. 월스트리트저널도 눈치 못 챘대요. 뉴욕타임즈도 눈치 못 챘대요. 연 300억 달러인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곧 500억이 될 거고 1000억이 될 거고 2000억이 될 거래요. 1조 달러 규모의 신용시장을 생각해보라고요. 1조 달러가 돼도 전 세계 신용의 1%도 안 된대요. 그래도 사람들은 존재하는지 모를 거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들의 진짜 기회가 뭐냐면요. 수십억, 100억, 수천억 달러의 디지털 크레딧을 발행하는 거래요. 주식이 왜 달러 갈 거냐면요. 주식 가치가 파는 신용과 파는 기초자산 사이에 스프레이드를 기반으로 평가될 거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레버리지로 이걸 포착할 수 있대요. 더 많은 신용을 발행하고 더 빨리 발행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발행할수록 주식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일러가 흥미로운 트윗을 날렸어요. 스트레이티지 뱅크에 대한 거였거든요. 비트코인 회사가 은행을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새로운 전쟁터가 될 거래요. 세일러가 MSCI한테 반박한 내용도 있어요. 스트레이티지는 펀드가 아니래요. 진탁도 아니고 지주회사도 아니래요. 5억 달러 규모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가진 상장 운영 회사고 비트코인을 생산적으로 자본으로 사용하는 독특한 채무 전략을 가지고 있대요. 자체 상품도 출시했거든요. 77억 달러 가치를 대표하는 상품들이에요. 수동적인 회사나 지주회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JP모건이 스트레이티지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일러가 비트코인 담보 구조와 상품 시장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은행까지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JP모건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은행이 되기 전에 무릎을 꺾어야 하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미국 국채 매수자들을 보면요. 중국과 일본이 역사적으로 보유했던 것 대비 미국 국채를 덤핑하고 있어요. 중국의 미국 국채 비중이 이제 7.6%밖에 안 돼요. 일본도 12.9%에 불과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미국 은행 시스템에 새로운 담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미국 국채를 사줄 건지가 문제가 된 거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기반 상품이 그 생명줄이 되고 있거든요. IBIT는 이걸 이미 보여줬어요. 블랙록이 시장에 내놓은 13,000여 개 상품 중에서 IBIT가 가장 많은 수수료와 수익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13,000개 중에 1등이래요. 그들은 비트코인을 소유해야 하고 그게 스트레이티지가 준비하고 있는 거고 스테이트뱅크 구상이 그것에 관한 거예요. 제이프먼은 이게 일어나는 동안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거예요. 비트코인을 프라임 자산으로 삼아서 그 위에 상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같은 트랙 레코드나 백업이 없잖아요.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온 회사들이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기면 50% LTV까지 대출해주는 회사들이요. 수만 명의 고객들한테 90억 달러 이상 대출을 빠르고 간단하고 투명하게 해온 회사들이에요. JP모건은 이 시장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삼성자들을 무너뜨려야 하는 거죠. 스트레이티지가 바로 그 삼성자거든요. 리딩 업체들이 먼저 증명한 시장을 JP모건이 빼앗으려는 거예요. 여기서 제롬 파월의 발언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은행들이 크립토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발언이었거든요.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요.
크립토에 대한 연준의 역할은 은행들을 살펴보는 거래요. 은행들이 리스크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크립토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대요. 안전하고 건전하다면요. 연준이 규제하고 감독하는 많은 은행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대요. 은행들이 크립토 활동에 참여하는 문턱이 좀 높았던 건 사실이래요. 너무 새롭기 때문이었거든요. 연방안전망에 있는 은행에서 예금보험이 있는 곳에서 이 활동을 하겠다고 선택하면 안전하고 건전한 활동인지 꽤 확신해야 한다고요. 혁신에 반대하는 게 아니래요. 완벽하게 합법적인 고객들이 은행을 끊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은행들이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죠? 그들은 변동성 때문이라고 해요. 스트레이티지가 과도하게 레버리지 됐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들이 비트코인을 화폐화하려고 했다는 걸요. 그리고 318조 달러 채권 시장까지도요. 이건 자본의 재배치를 위한 조율된 플레이예요. IBIT와 그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의 모든 내부 작동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탈중앙화된 오픈소스 네트워크에서 볼 수 없는 비공개 게임이에요. 칼라모 CEO 존 시누스가 한 말이에요. 변동성은 비트코인의 버그가 아니라 기능이래요. 그리고 계속 있을 거라고요. 2012년 이후 비트코인이 30% 이상 하락한 적이 16번이 넘어요. 20% 이상 하락은 19번, 10% 이상 하락은 33번이고요. 변동성이 큰 자산이에요. 계속 변동성이 클 거고요. 좀 덜해질 수는 있지만 여전할 거래요. 근데 비트코인은 여기 있을 거고 올라갈 거래요. 그래서 칼라무가 100% 보호, 90% 보호, 80% 보호 비트코인 상품을 출시했대요. 투자자들의 리스크 성향에 따라 참여할 수 있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내용들은 이제 곧 찾아올 시장 변화의 서막이에요. 지난 8년간의 역사적 흐름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분기점이라고 보는데요. 이 흐름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나중에 뉴스를 보고 따라 들어오는 사람들의 계좌는 현재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지난 9년간 이 시장을 직접 트레이딩하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수백 가지 코인을 분석해왔습니다. 그 과정에 깨달은 건 가상자산 시장처럼 규제 제도가 빠르게 변하고 정부와 밀접하게 얽힌 상황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 밖에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저는 유튜브 업로드뿐만 아닌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트레이딩 뷰 공유, 포지션 변화도 병행하며 근래 사적인 시간을 줄이고 만든 지필한 책이 드디어 출판사에 등록됐는데요. 이 책에는 영상에 차마 다 풀지 못한 깊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 의견, 그리고 근거와 고래 세력들의 행방, 2026년 이후에 일어날 ETF 기관 투자자의 목적과 특정 모멘텀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타이밍의 분석 자료까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화폐 전쟁의 시나리오를 솔직하고 직설적이게 담아내봤고요. 제 지난 노하우가 녹아든 데이터의 결정체라 보시는 것처럼 판매하려던 서적이에요. 이걸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고민 마치고 판단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만 이 책을 100% 무료로 선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투자하시는 금액의 액수를 떠나서 개인 투자자 자금을 현혹시키는 기관과 세력이 하는 꼬드김에 당하지 않고 이 거대한 가상화폐 시장 중심에 다 같이 웃으며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여러분 모두가 한 장면의 엑스트라가 아닌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 한 편의 영화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 보이시는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댓글란에 딱 한 글자 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밖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장 전망이나 우리 투자자분들께 하고 싶은 응원의 한마디 혹은 지금 겪고 계신 투자 고민도 함께 적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는 순차적으로 책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 답글로 안내해 드릴게요. 알트코인마저 ETF에 편입되는 시기에 시장은 꽤나 많이 흔들릴 겁니다. 특히 도미넌스가 높은 비트코인은 체감하기 어려운 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세요. 계획이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드리는 이 책이 여러분들의 계획에 좋은 방안을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귀찮은 분들 분명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책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보만 받고 유료로 돈을 팔고 판매하는 업자인지 꼼꼼하게 조회해서 도서와 관련된 정보까지 다 전송해드리겠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놓인 분들, 그 깊이를 제가 헤아려 드릴 수는 없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1%라도 남아있다면 저를 따라 1%를 시작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